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두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가 끝난 지는 오래돼서 축하 인사는 많이 받으셨겠지만은 또 아시아투데이 처음 오셔서 제가 축하를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먼저 우리 그 아시아투데이 독자들한테 간단히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시아투데이가 그동안에 아주 큰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아시아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또 글로벌 문제, 또 환경 문제까지 아주 폭넓게 심도 깊은 기사를 많이 쓰고 계신데 앞으로도 큰 발전이 있으시고 또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런 그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좋은 지혜로운 기사와 보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충고를 잘 새겨 듣겠습니다. 박진 의원님께서는 그 종로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하셨잖아요. 그 전에는 뭐 이제 청와대에 계시다가 종로에서 삼선 의원을 하시다가 8년의 공백을 딛고 이번에 이제 강남을에 재출마를 하셔서 4선 의원이 되셨는데 오랜만에 국회 등원을 하시니까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종로는 이제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또 그동안에 쭉 살던 제 터전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 고향에서 국회의원을 나오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수를 거듭할수록 거물들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종로에 도전을 하니까 정치 1번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고 또 정치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거를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3번을 하고 이제 10년을 정치를 하고 나니까 뭐가 많이 소진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계는 빨리 변하고 있는데 이 여의도에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고 그렇죠. 또 의정 생활을 하다 보면 책 읽을 시간도 거의 없고 그냥 하루 종일 바쁘게 다니는 그런 쳇바퀴 같은 그 생활이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세상에 나가서 좀 더 견문을 넓히고 책도 보고 글도 쓰고 또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그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시아 미래연구원이라는 걸 만드셨지 않습니까? 네, 그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은 아시아인데 그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그 외국 분들은 아시아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거꾸로 이런 서양, 미국이나 유럽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분들은 아시아에 더 관심이 많고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아시아를 우리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앞으로도 한국이 기여해야 할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미래연구원을 만드셔서 그런 연구 활동 또 강연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국회로 등원하게 됐는데 아마 뭐 평소 때 정치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지역구도 바꾸시고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저는 뭐 종로에서 쭉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종로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동안에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꼭 생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출마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공천을 받아서 종로로 출마하시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황교안 대표하고는 또 학교 동문 사이이기 때문에 경기고등학교 선후배. 맞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응원하겠다. 제가 앞장서서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와 같이 동고동락하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혀 뜻밖의 강남의 을 지역에 공천을 받았던 분이 다시 이게 취소가 되는 맞습니다. 그런 아주 드문 일이 생겼습니다. 당으로서는 선거를
불과 몇 주 남겨놓고 그렇죠. 비상 상황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 공천위원회에서 이제 저를 추천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뭐 전혀 예상 바뀌고 또 이 선거 기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한 3주 정도 그렇죠. 남겨놓고 그렇게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뭐 굉장히 아주 바쁜 숨가쁜 그런 네.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지역구여서 네. 아무리 뭐 강남은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의원이 하는 지역구에서 선거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뭐 애로사항은 없으셨습니까? 뭐 강남은 보통 보수당의 핵심 지역이다, 노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년 전에 민주당에 처음으로 지역을 뺏긴 곳입니다. 그렇죠. 강남 을 지역은. 네. 그리고 그 전현희 의원께서 굉장히 실력도 있고 또 부지런하고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아주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네, 아주 뭐 구석구석 많이 챙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또 국가권익위원장으로 또 임명이 되셔서 됐죠. 네, 아주 잘 됐고 축하를 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아주 컸고 해서 주로 이제 젊은층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 접촉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요즘에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런 화상 그 대화를 통해서 네. 주민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도 취해보고 또 뭐 짧은 시간에 어쨌든 구석구석 다니면서 열심히 만나서 얘기를 듣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공약도 만들고 네. 여러 가지 하여간 노력은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종로에서 3선을 한 경험이 또 선거를 오랜만에 시작을 했지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뭐 미래통합당이 지금 강남과 용산 그리고 경상도 지역, 영남 지역을 빼고는 사실상 전패한 상황 비슷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전국 정당이 만약에 이 전국 정당이라고 할 수 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결과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득표율은 큰 차이는 안 났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그 보수 정당이 네. 너무 그 안주하지 않았나. 예. 시대는 급하게 변하고 있는데 네. 그 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과 또 전략과 비전이 역시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뭐 IT 기술이나 이런 건 세계적인 기술이고 예. 그리고 세대도 변화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아날로그적인 생각으로 이런 선거 운동이나 또는 이런 선거 전략이나 이렇게 그냥 안주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로운 젊은 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네. 미래의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이런 그림을 유권자들한테 제시하는데 우리가 실패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상당히 큰 아픔이지만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보수가 태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네.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서 제기하는 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개연성이나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건 뭐 쓸데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를 준엄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정선거 문제는 지금 뭐라고 뭐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는 개원을 했는데 네. 사실상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21대 국회도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 과거 뭐 식물국회, 동물국회의 전체를 밟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이건 아예 거의 출범은 했지만 활동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또 다 가져가게 되고 네. 뭐 나름대로 논리는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야당은 뭐 여당의 숫자로 밀리고 있고 네, 또 국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관례로 되어 오던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가는 그 관행도 깨지고 또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지금 다 여당이 독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또 교섭단체 야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을 했습니다. 예, 상임위원회 이건 개정. 상임위원회 네. 이건 과거에 뭐 그건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군사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파격이자 충격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국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하나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뭐 당연히 일하는 국회를 원하실 텐데 이런 그 규칙을 깨는 이런 파격적인 일방적인 독주를 과연 야당이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이걸로 이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당 내부적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네. 의회 민주주의는 상생과 협치를 그렇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미국이나 불란서 같은 나라는 그 제도에 의해서 그 상임위를 독식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네. 유럽의 영국이나 또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가까운 이런 데서는 그러한 그 협치와 상생의 문화가 정착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의회 민주주의의 아주 커다란 부담이자 또 문제점으로 아마 남을 겁니다. 네. 아니 야당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고 책임을 져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다 가지고 책임을 질게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야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서로가 모든 것을 all or nothing 게임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상생하고 협치를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취할 수 있는 태도, 뭐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할 경우에 야당이 할 수 있는 태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굉장한 또 고민이 있을 겁니다. 네, 이것을 이렇게 독식을 해서 만약에 일방적으로 예산이나 법률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걸 과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과연 보겠느냐. 그렇죠. 그런 부담이 있을 겁니다. 여당 예. 입장에서는. 그리고 야당이 지금 의석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밀려 있지만 네. 지난번에 우리 그 보수당에 표를 주신 국민들이 그래도 40%가 넘지 않습니까? 42%인가 42%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야당이 가진 존재와 역할을 제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여당에게는. 네, 그리고 야당은 또 초당적으로 지금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또 안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여당과 상생 협치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끝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야가 지혜를 발휘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의원님께서 미래통합당의 외교안보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최근에 북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네.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 그 위원회를 만드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 활동하신 결과로서 봤을 때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행보, 태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당에서는? 북한이 그동안에 별로 변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북한은 아시다시피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고 또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과의 국경도 봉쇄되고 그렇죠. 또 유엔을 통한 제재도 받고 있고 또 남북한 간에 지금 실질적인 협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이런 남북 관계를 개선을 하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보여야만 이 한반도 평화가 제대로 유지가 될 텐데,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개성공단에 있는 공동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야말로 참 상을 뒤집어 엎는 행동이고 그렇죠. 국제적인 충격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그 개성공단은 저도 2번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지은 공동 연락사무소가 바로 한복판에 있고, 그렇죠. 또 개성지구라는 것은 국제적인 공업, 무역, 또 상업, 그리고 금융, 그리고 관광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있는 연락사무소 폭파한 것은 북한 스스로 남북 관계를 뭐 파탄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공은 이제 문재인 정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북한을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저는 그냥 일방적인 유화 정책으로는 네. 북한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원칙적인, 그리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예. 그런 그 대북 정책이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안심할 수 있고, 북한도 스스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네. 그런 그 일방적인 대북 유화 정책은 이제 포기하고 예.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해라. 네. 그리고 이번 그 남북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그 외교 안보 라인은 교체해라. 교체해라.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그 보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이렇게 네. 야당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 외교안보 라인 교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가 된다면 새로 이렇게 새로운 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마평이 오르는 분들을 보면은 좀 더 지금 과거의 어떤 외교나 이런 것보다는 남북 관계를 우선하는 쪽으로 더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느낌을 받게 되면은, 더 남북 관계가 과거보다도 외교보다는 남북 관계 개선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외교안보 라인이 출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예상이 되는데, 네,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이제 거론되는 그 분들을 보면 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북한이 한 행동을 놓고 볼 때 네. 이러한 그 충격과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좀 원칙이 있는 대북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 과연 그런 제대로 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네.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재인 정부가 이번 그 북한의 행동에서 뭔가 교훈을 제대로 얻는다면 우리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여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야당도 여당과 함께 상생을 통해서 대북 정책을 초당적으로 도와줄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지지와 초당적인 협력이 없이는 대북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그냥 일방적인 독주나 어떤 굴종적인 유화 정책으로서는 남북 관계가 제대로 갈 수가 없다. 이건 이번에 자명하게 증명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인사를 좀 했으면 하는 네. 생각이 간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정부에서 진보적인 인사를 좀 쓰고, 또 진보적인 정부에서 보수적인 인사를 씀으로써 서로 상생과 협치가 가능한 구조로 가능한데, 특히 네. 안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인사는 좀 여야가 함께 안보 문제는 협력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이 추천이 돼서 네. 외교안보 라인이 교체가 된다면 좀 더 여야가 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손을 잡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그렇죠. 해봅니다.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의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네. 지금 최근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하고 이제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초당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뭐
찾아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의 여유와 또 민심을 청취하는 네. 그런 그 의지를 대통령께서 보여주셨으면 아주 참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볼턴 회고록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는 부분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북미 협상 과정에서 볼턴 회고록을 보면은 미국도 북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협상을 우리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을 해서 북미 협상을 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네. 좋게 보는 분들은 우리 외교가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고 또 달리 해석하는 분들은 결국은 북한도 속이고 미국을 속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보여주기 식으로 생각한다면 미북 정상회담을 만들어낸 것이 한국의 창조물이라고 쓰여지 않았을까? 그렇죠. 볼턴 네. 그 자신이 네. 그렇다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네. 실질적인 결과를 보면 실패입니다. 아, 결과를 보면 실패다. 예,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미국과 북한이 생각이 굉장히 다르고 또 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정상이 만나서 그냥 서로 마음이 맞아서 그러면 비핵화합시다 하겠습니다 사인하고 그런다고 비핵화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야말로 치밀하고 또 빠져나갈 수 없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가면서 그 아주 정교한 비핵화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거를 정상들이 동의를 하고 그래야 정상회담이 제대로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건데 네. 이번에 싱가포르나 또는 하노이의 정상회담 과정을 보면 이런 그 실질적인 그 실무적인 탄탄한 준비가 돼 있는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탑다운 형식으로 네. 지도자들이 만나서 사진 찍고 이벤트성으로 네. 이렇게 진행된 면이 아주 강하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 한국이 만들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리하고 즉흥적이고 보여주기식의 이러한 외교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네.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실패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과 또 미국 사이에서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또 상호 간에 어떻게 의견이 다르고 또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는 대로 그걸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도의 외교다. 이번 그 볼턴 회고록이 가장 우리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네. 한국이 소위 왕따를 당하고 왕따 외교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계속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판문점 미북 회동을 할 때 4분인가 가서 이렇게 남북미 정상이 모이는 소위 그림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한반도의 북한의 핵 개발의 현실은 대단히 엄중하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는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네. 근데 일부에서는 어쨌든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전쟁 위험은 넘긴 것 아니냐 또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고 네. 또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것은 원할 사람 아무도 없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평화는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지 북한이 선의에 의존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만약 북한의 선의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늘 북한의 위협에 인질로 갈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행동을 바꾸도록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이 있어야만 평화가 유지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에서 그 볼턴 회고록에 보면 종전 선언을 추진했다. 그것은 말하자면 통일 어젠다의 하나로서 추진을 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은 다 원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국을 협박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끝낸다고 선언을 하면 과연 그 전쟁이 끝나겠느냐. 네. 그리고 이 전쟁이 누가 시작한 겁니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서 시작한 전쟁인데 피해를 당한 쪽에서 이제 전쟁 끝냅시다 하면 그게 과연 종전이 되겠느냐. 네. 그래서 그런 그 무리한 어떤 그 유화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판단해서 한계를 느끼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강한 메시지를 한국과 미국 동맹국이 같이 보냄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네. 하는 외교가 가장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해서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종전선언을 하려면 역시 비핵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네. 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진정한 평화가 한반도에 있을 수 있겠는가. 네. 그런 생각입니다.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들의 한 3분의 2 이상이 북한의 비핵화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뭡니까? 핵을 다시 가져야 됩니까? 우리 가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핵 개발도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비핵화가 물론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하기를 바라는 것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북한은 나름대로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제를 유지를 하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 그 북한한테 스스로 비핵화를 하라고 그러면 북한이 그걸 할 가능성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네. 그것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한국은 지금 비핵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이 무슨 핵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핵폭탄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미 동맹에서 미국의 핵 우산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반도가 만약에 통일로 간다고 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핵을 머리에 이고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거는 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제대로 된 평화, 제대로 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미래통합당 외교안보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네. 이제 막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이 뭐 강제로 위원장을 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걸 다 이제 사보임 뭘 사직계를 내시지 않습니까? 전부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단체로 예. 사임계를 냈습니다. 사임계 아직 뭐 내셨-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의원님은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그 삼선위원을 하는 동안에 네, 이제 외교통일위, 국방위, 네, 정보위 그리고 지식경제, 과학기술 이렇게 예. 한 대여섯 가지의 상임위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론 저 외교안보 문제를 저희 당에서 이제 특위로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또 경제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네. 그러한 상임위에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경제 회복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 상임위원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러면은 교통 문제, 주택 문제 네. 이런 국토위나 뭐 산자위나 네, 그런 네. 그 경제 관련된 상임위에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특히 이 서울 지역에서 지난번 선거에서 우리가 아주 보수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서울 지역에 우리 당의 또 지지 기반을 다시 재건을 하고 또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무리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런 네. 정책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우리 당이 필요하다. 네, 그거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서울시. 네.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1호 법안으로 박 의원께서 내신 것이 공공임대특별법을 네. 내셨죠? 네. 그거는 어떤 배경에서 그 법안을 내신 것입니까? 공공임대주택인데요. 네네. 이제 그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네. 보금자리 주택에 들어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는 그 가격이 다른 주택에 비해서 한 반값 이하로 네.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지난 6, 7년 사이에 이것이 3배 이상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거죠. 폭등을 해서 그러면 그것을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분양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양 가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가격이 된 거죠. 그래 만약에 그 가격에 분양을 하라고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길에 나가야 될 그런 그 절박한 상황에 이른 거죠. 그래서 이런 분양 가격을 합리화하고 또 이분들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기됐는데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더 절박하고 또 그때 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법안을 이번에 1호 법안으로 낸 것입니다.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꼭 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21대 국회가 이제 뭐 출범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4년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운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좀 하셔야 될 텐데 21대 국회가 어떤 일은 꼭 해야 되겠다. 이번 박 의원님께서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있습니까?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고 상임위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우선 제일 당면한 게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이것을 대응을 하고 경제를 회복시킬 것인가.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3차 추경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추경이 그야말로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걸 과연 어떻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안타깝게도 그냥 여당이 만든 상임위에서 여당이 독자적으로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대단히 안타깝고 아주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국민의 예산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잘 써서 경제가 회복을 하고 한국이 가장 먼저 이 코로나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예산과 법률과 정책 여기에 야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진 의원님 개인 경력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외교부 관료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교수를 하시다가 청와대 이제 비서관으로 들어와서 관료 생활도 다시 하시고 그리고 정치를 하시게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해보시니까 어떤 직업이 박 의원님한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학계에도 있었고 또 정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일했고 또 지금 입법부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제가 그동안에 쭉 그 경험했던 모든 그 직책들이 저한테 어떤 형태로든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는 뭐 종합 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을 잘 찾아내서 이익을 조화하고 갈등을 조화시키고 가장 최상의 선택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보람 있고 또 가장 힘들고 그리고 또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희생과 봉사 없이는 하기 어려운 직업이다.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이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참 정말 내가 열심히 했고 보람이 있구나, 보람이 있었다 하는 그런 그 정치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문제 또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전문가적 입장에서 답변을 요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미국 대선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재선에 지금 모든 것을 걸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볼턴 회고록도 보게 되면 모든 외교안보 정책 결정이 재선과 관계됐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인데 우리 박 의원님께서 뭐 한미 관련된 무슨 협회 회장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한미 협회 회장을 예. 지난 2월 달까지 아. 3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국회 들어오기 전에. 네. 그래서 미국 조야에 있는 지인도 많으시고 네. 하실 텐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그 선거의 또 양상을? 네, 이번에 미국 선거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그 전망을 예측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년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한 일도 많지만은 또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또 많은 갈등도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예.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는 인종 간의 갈등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또 후보가 바이든 후보가 바이든, 네.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아주 대접전이 그렇죠. 붙은 여론조사 것 같습니다. 보면은 10%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지금 네, 네. 조 바이든 이기는 것으로 나오던데.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일반 뉴스는 그러죠. 다만 아시지만 미국에서는 네. 선거 인단의 그 절대 다수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선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그 소위 박빙주에서 누가 거기서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예. 지난번 스윙 스테이트라고 예, 불리는. 맞습니다. 4년 전에 힐러리 네. 클린턴 후보가 거의 280만 표 네. 이겼지만은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미국의 선거의 귀추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우리가 잘 예의주시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한미 동맹을 네. 그동안에 많이 흔들리고 음. 또 신뢰도 손상이 되고 네. 또 많은 그 협상 과정에서 엇박자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정상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우리가 빨리 모색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중 간의 갈등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얼마 전에 또 홍콩 보안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주의를 뭐 박탈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 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지금 이 미중 간의 소위 헤게모니 전쟁이라 할까요? 갈등 문제에 대한 우리 박 의원님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중 간의 소위 신냉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한반도에는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남북 관계에도 그렇고 네. 특히 우리는 미국과 동맹인데 북한도 중국과 제일 가까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혈맹이라고 그러죠. 혈맹이고 예.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미중 간에 서로 이해가 상충이 될 경우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미중 간의 어떤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우리 외교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또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국익을 위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네.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전략적인 소통을 해서 한국이 가장 우리의 그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전략을 네.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진 의원님께서 해야 될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야당 의원이긴 하시지만은 대안을 정부 여당에 늘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정치인 박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하셨고 뭐 사선이신데 뭐 당 대표 도전 이런 것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 뭐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네, 있고요. 네. 8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네. 뭐 서두를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 넓은 세상에서 밖에서 봤던 우리나라 그 한국의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 또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가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한 발씩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제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편안하고 국민들이 밤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고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잘 살고 그리고 당당한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좀 시원한 사이다 같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시아투데이 독자들에게 네.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아시아 투데이 독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나라 걱정도 많이 하시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특히 그 기업하시는 분들, 중소상공인이나 뭐 또 영세 자영업, 또 골목 상권 모든 분들이 지금 정말 힘들다고 참 아우성입니다.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시 우리나라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아투데이 독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많이 내주시고 또 그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아시아투데이가 아주 크게 발전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으로서 정론직필로 그리고 세계화, 글로벌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좋은 기사를 앞으로 많이 써줄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대합니다. 네, 더욱 멋진 모습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박진 의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